자,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시장 실패도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려 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장과 실패 두 가지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시장자가 나왔는데 뒤에 실패란 말이 붙었어요. 그럼 현실적 또는 상식적으로 실패라는 말은 뭔가 좀 부작용이 발생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실패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닐까, 이런 예상은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의 예상은 항상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는 시장 기구를 통하여 또는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달성에 실패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뜻은 사실 몰라도 되는 거고, 우리 교회 지난 시간에 부동산 시장 기능 배우실 때 정량자고가 기억나시죠? 그때 자가 자원 배분 기능이었거든요. 그럼 다른 말이 없어도 자원의 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 실패의 뜻이 그 자원의 효율적 배분 달성에 실패하는 현상이 시장 실패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시장 실패라는 것은 결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 시장 실패의 발생은 그 자체로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도 지문을 해석해 보면요, 시장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는 문장이 은근히 자주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과연 시장 실패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장 실패의 원인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공재, 두 번째 외부 효과, 세 번째 독과점, 네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다섯 번째 규모의 경제인데 순서는 크게 필요가 없겠죠. 잠깐 실판을 통해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 시장 실패의 원인 보니까 공공재와 외부 효과 나왔죠. 그러면서 독과점,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내용까지 물어보는 건 공공재와 외부 효과 2개고요. 나머지 독과점,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은 이런 것들도 시장 실패의 원인에 속한다, 포함이 된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 어차피 내용까지 물어보는 건 공공재, 외부 효과 2가지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과연 공공재가 무슨 뜻이냐? 공공재. 왜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대화를 나눌 때 이건 공공의 것이야,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공재인데,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공재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재화, 물건뿐 아니라 용역, 인간의 활동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로, 철도, 공항 등은 물론이고 국방, 치안, 행정, 교육, 외교 등도 공공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공공재는 소셜 오브젝트 캐피탈, 사회 간접 자본의 성격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겠고, 또한 공공재는 2가지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2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것도 그 원칙적인 뜻을 얘기를 드리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차피 의미 자체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비경합성은 한마디로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특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의미를 예를 들면 보다 복잡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소비의 비배제성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무임승차 그리고 과소생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임승차가 뭐냐? 제가 조금 전에 소비 비배제성 뜻이 뭐라고 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공공재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공공재가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돈을 내지 않고도 구입하지 않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선 그 물건 돈 주고 사요? 안 사요? 안 삽니다. 왜? 비배제성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쓸 수가 있으니까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비배제성의 특성 때문에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공공재의 사용을 통해서 어떤 효용, 만족만 얻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이익만 얻고자 하는 문제를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비배제성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돈을 내지 않고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돈 주고 사요, 안 사요? 안 사는 거죠.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비배제성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주지 않아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사지 않아도 돼요. 그럼 그 입장을 바꿔서 생산자 입장에선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따라서 공공재 생산을 민간 기업, 다른 말로 시장에 위탁, 맡겨놓는다면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 기업이 없을 테니까 사회적인 적정량보다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요. 꼭 이렇게 나와요. 과소 생산인데 뭐 과다하게 생산된다, 충분하게 생산된다. 꼭 그렇게 문장을 바꾸어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 수험생이라면 공공재 물어보잖아요. 일단 보기 5개 중에 뭐 충분하게 생산, 뭐 과다하게 생산, 많이 생산된다. 그런 문장 있는가부터 찾아볼 겁니다. 또 그 문장 있다? 다른 보기 안 봐요. 곧바로 그거 찍고 넘어갈 겁니다. 왜? 그렇게 왜 안 물어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물어봐요. 다르게 안 물어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부 효과인데 그 외부 효과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external effect인데요. 그 외부 효과는 어떤 개인의 행위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는 상태, 현상을 외부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이 나오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란 말을 쓰고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농업용수, 농업 용도의 물을 확보할 목적으로 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댐을 만들어 봤더니 이제 호수가 조성이 되면서 그 지역에 관광 수입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댐 건설의 목적은 처음부터 관광 수입의 증가에 있었던 게 아니었지만 농업 용수의 확보가 목적이었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관광 수입에 증가한다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부의 외부 효과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아파트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된다, 화장장이 설치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벌써 뭐 결사반대, 뭐 나를 밟고 지나가라, 뭐 혈서 쓰고 머리 뒤두르고 으쌰으쌰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자, 아파트 인근 지역에 화장장 또는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의도와는 무관하게, 쓰레기 소각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인근의 아파트 가격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면
그 화장장의 설치 의도 목적이 처음부터 주변적의 주택 가격을 내리게끔 하는 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우시면요,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시면 돼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뭔가 손해가 발생한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부의 외부 효과. 의도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 좋은 영향을 받는다,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개념을 구분하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는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로 다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요령 하나만 지금 알려드릴게요. 기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설명하진 않겠고요. 하나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렇게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적 비용의 뜻이 뭐냐? 이것은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사적 비용이고요.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볼게요. 어떤 문장을 통해서 정의 외부 효과냐, 부의 외부 효과냐, 이걸 구분할 때는요, 무조건 사회 입장만 보자는 거예요. 누구 입장만요? 사회 입장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지금 사회 입장에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럼 사회 입장에서 비용이 적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자, 사회 입장에서 비용이 적게 들면 사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이처럼 사회 입장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정의 외부 효과예요. 자, 이제 검산해 볼게요. 지금 부의 외부 효과 나왔죠. 그럼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나오는데 정인지 분지 판단할 때는 무조건 사회 입장만 보라 그랬어요. 그럼 사회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 사회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사회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처럼 사회 입장에서 볼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부의 외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이 나온다고 할 때 이게 정의 외부인지 부의 외부 효과인지를 구분할 때는 무조건 사회 입장만 보자. 그래서 사회 입장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정의 외부 효과, 사회 입장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면 부의 외부 효과라고 판단하시면 그 문장 해석할 필요도 없이요. 그냥 답이 딱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와 관계가 있더라. 그럼 핀피라고 하는 것은요,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해서 직역하면 제발 내 앞마당에 세워주세요. 뭐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 등은 자기 지역에 세워지면 그만큼 좋은 영향과 결과를 낳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런 것처럼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발생시키는 시설 등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고자 경쟁하는 현상을 핀피라는 말을 씁니다. 핀피. 근데 핀피의 반대가 not in my backyard, 님비거든요. 그럼 님비 현상은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화장장 등과 같은 자기 지역에 세워지면 안 좋은 영향, 결과를 유발하는, 한마디로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또는 발생시키는 시설 등은 자기 지역에 세우지 못하게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not in my backyard, 님비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안 물어본다는 거죠. 다만 어떻게만 물어본다? 핀피는 정의 외부 효과와 관련, 님비는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 이거 아냐고 물어봐요.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정의 외부 효과 나왔는데 핀피가 아니라 님비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바람에 틀렸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나오는 거지 직접적으로 핀피나 님비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진 않으니까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물론 상식적인 면에서는 뜻 같은 거 알아두면 좋겠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핀피는 정의 외부 효과, 님비는 부의 외부 효과 이 정도만 알아주셔도 지장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외부 효과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대목은 이제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부동산 문제가 아까 배울 때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을 줄여서 정책이라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 문제 해결 대책이 토지 정책인 것이고 주택 문제 해결 대책이 주택 정책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따라서 순서상 토지 정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정책은 크게 대표적으로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은행제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물론 요새는 공법적인 내용과 연결해갖고 뭐 토지선매제도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들도 뭐 종종 시험에 등장하고요. 또 공법을 배우다 보면 국계법이라고 아시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상 뭐 용도 지역의 뜻을 아느냐 또 토지구의 그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정확히 뜻 아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차피 그런 것들은 국계법이라는 법률의 조문들이기 때문에 그 공법에서 배웠던 법조문을 이용해서 반복해서 외우고 기억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일단 용도 지역지구제 나오는데 이 지역지구제 내용 설명하기 앞서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 크게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 경우 지역지구제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 수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역지구제의 목적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자 여기 A 동네와 이웃한 B 동네가 있는데 여러분 그 부동산 특성 중 부동성, 인접성 들어보셨죠? 그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좋든 안 좋든 인접한 지역 상호 간에는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A 동네는 주거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이웃한 B 동네는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래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공장 옆에 집이 있다가 돼요. 자, 공장 옆에 집이 있다면 상식적으로도 공장의 설치 의도와 무관하게 공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웃한 A 동네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주택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주택 가치 하락은 공장의 설립 의도와 무관하게 즉 의도하지 않았지만 집값이 떨어진다는 불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이 자체가 이미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럴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이 지역 전체를 이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만 자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을 했다면 공장은 공업 용도니까 주거 용도가 아닐 것이고 더 이상 이곳에 위치할 수가 없겠죠. 왜? 이 지역 전체는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했으니까 따라서 공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이 공장의 이전을 예쁘게 포장하면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집값 하락의 주범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런 관점에서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감소가 용도 지역지구제 시행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기억본 부의 외부 효과 제거 감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다. 근데 이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뜻이에요. 용도지역은 이런 목적으로 지정한다고 법조문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법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개론시험에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제 지역주의 목적은 살펴보셨고 이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정책의 효과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령 한 가지를 알려드린다면
단기는 수요 입장이고 장기는 공급 입장인 거죠. 왜 그러냐? 경제학의 관점에서 단기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증가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이에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이 단기다 보니까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장기라는 말은 공급 증가가 가능한 충분한 기간이 장기의 뜻이기 때문에 장기는 공급의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단 공장 이전됐습니다. 그럼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은요, 이 동네 집값이 하락할 위험이 줄었다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동네 집을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해당 지역의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경제론에서 배울 때 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꾼다면 인기 짱이다. 그럼 인기가 높아졌으니 인기 높은 물건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100원 하던 집값이 200원으로 오른다고 하면 100원만큼 집값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100원만큼 집값이 올라갔을 때 그 이익은 기존부터 원래부터 그 동네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 주택 소유자 또는 저량의 주택 공급자에게 발생한다는 거죠. 왜? 신축 공급은 불가능하니까 단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단기적으로 주택 가치 상승분만큼의 초과 이유는 기존의 주택 보유자에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 주택은 중고주택, 재고주택으로서 저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자를 예쁘게 포장하면 저량의 주택 공급자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도 있겠죠.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저량의 공급자라고 했는데 유량 공급자 또는 신축 공급자라고 말을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단기에 있어요. 근데 장기에는요, 보세요. 지금 단기에 집값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자, 즉 주택을 지어서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개발업자,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이 동네 지금 집값이 올라가네. 그럼 다른 동네 말고 이 동네 집을 지어 팔면 돈 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이 증가하는데 그것을 예쁘게 포장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신규 사업자가 뭐 진입하건 뭐하건 간에 결과적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공급의 증가는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흔해진다. 그럼 흔한 물건은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단기에는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라갔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단기에 발생한 초과 이윤이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비용 일정 산업과 비용 증가 산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두 가지 얘기할게요. 첫째, 지금은 기초 인문이다 보니까 기초 시간에 배울 내용이 아니라는 점. 둘째, 사실은 기본 때는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로서의 중요성이 없다.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은 대목이다 보니까 실제 문제화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모르셔도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은 없더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뜻만 얘기해 본다면 비용 일정 산업이란 말은 주택 한 채를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 집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채 지을 때마다 똑같을 때, 집 한 채 지을 때마다 똑같은 돈이 들어갈 때 비용 일정 또는 비용 불변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비용 증가란 말은 예컨대 주택 한 채 지을 때 100원 들었는데 또다시 한 채 지을 때는 110원, 또다시 한 채 또 지을 때는 120원 이런 식으로 집 한 채 지을 때마다의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를 비용 증가 산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은행제도가 나오는데요. 토지은행제도를 다른 말로 토지비축제도라고도 하죠. 그런데 은행이다, 비축이다 이 말을 통해서 벌써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토지를 지금 사용할 땅이 아니겠구나. 나중에 쓸 땅을 미리 비축해 놓겠구나. 미리 매입해 놓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토지은행 또는 토지비축제도는 일단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중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될 것이고 더불어 지금 쓸 땅이 아닌 나중에 쓸 땅을 사전에 대량으로 미리 매입해서 비축해 놓았다가 나중에 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쁘게 말하면 장래의 토지 수요자에게 그 비축해 놓은 땅을 매각, 팔아먹거나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뭐다? 토지은행 또는 토지비축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내용 설명에 앞서서 이 토지은행 제도의 시행 주체가 토지주택공사이다 보니까 비축한 토지의 관리 역시도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느냐?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은행제도의 시행 시 비축한 토지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다라고 해서 틀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토지은행제도를 시행하는 주체가 토지주택공사라면 당연히 비축한 토지의 관리 역시도 토지주택공사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지 사업의 시행은 토지주택공사가 하고 관리는 지자체별로 한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는 그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계정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개발용 토지은행 계정과 또 수급조절용 토지은행 제도 두 가지로 구분되죠. 벌써 제목을 보시면 느낌이 와야 됩니다. 공공개발용 토지은행. 그럼 얘는 공공개발 용도 또는 공익사업 용지를 보다 대량으로 매입해서 저렴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겠구나, 비축하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수급조절용 토지은행은 토지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용도로 토지를 매입해서 비축하는 제도이겠구나. 이게 제목을 통해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공공개발용 토지은행을 이용함으로써 공익사업 용지를 보다 저렴하게 적절한 시기에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할 수가 있겠죠. 뒤집어서 수급조절용 토지은행을 시행함으로써 토지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할 수가 있다 보니까 땅값이, 집가가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가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더라도요. 토지은행 제도의 시행 목적, 장점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그리고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가능하다,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나누어지는데요. 이 장점이 뭐냐? 다 하진 않을 거고 몇 가지만 가볍게 추려볼게요. 그럼 생각해봐요. 토지은행 제도는요. 지금 쓸 땅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 5년 후에 사용할 토지인데 이걸 5년 전 현재 미리 매입해서 비축해 놓는 제도가 토지은행 제도가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럴 때 사전에 대량의 토지를 매입 비축해 놓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년 지났을 때 5년 지난 그때 땅을 살려면 평당 예컨대 20만 원 줘야 된다. 근데 5년 전에 그 땅 미리 매입하면 평당 5만 원에 매입할 수가 있다. 라고 가정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토지 선매를 통해서 보다 싼 값에 대량의 토지를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장점. 대량의 토지를 상대방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자체가 더불어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싼 값에 땅을 구입할 수 있다 할지라도 대량의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하려다 보니 초기 토지 매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시겠죠? 이게 또한 단점이 돼요. 또 두 번째 장점 뭐냐? 대량의 토지를 매입 비축해 놓았으니까 장기적인 토지 이용, 개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장기적인 개발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 보니까 불규칙적인 난개발, 즉 스프롤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단점이 또 뭐냐면 잘 보세요. 비축한 토지의 매입 시점과 매각 시점이 달라요. 그러면 지금 땅을 매입했을 때 매각 팔아먹는 때까지 5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맞죠? 그러면 최소한 5년 동안 정부가 공공이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의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틈을 타서 소득 낮은 분들, 저소득층이 남의 눈을 속이고 몰래 들어와서 집 짓고 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은행제도 시행 시 매입 시점과 매각 시점에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토지 관리가 요구되는 바, 그 토지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는 경우 저소득층의 불법 무단 점유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여러 가지 다른 장점, 단점도 있지만 기초다 보니까 요 정도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정책인데요. 최근 들어와서 토지정책도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주택정책은 매년마다 출제가 되는 아주 좀 문제로서의 중요도가 높은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주택정책은 크게 분양주택정책과 그 다음 임대주택정책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일단 분양주택정책이라고 한다면 크게 그 선주택, 선분양, 후분양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르게 바꾸면 분양가 규제, 분양가 자율화 이렇게 또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내용 예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분양가 규제 이 말과 분양가 자율화 이 말은 제목만 봐도 내용이 정반대이겠구나를 예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분양가 규제가 뭘까요? 그렇죠?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 묶어놓는 제도가 분양가 규제라고 본다면 묶어놨던, 통제했던 분양가를 다시 풀어주는 제도가 자율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따라서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는 정반대의 제도가 되기 때문에 내용도 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첫째, 분양가 규제는요, 다른 말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일단은 분양가 규제는 가격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중 가격 통제는 대단히 강력한 개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개입 수단 중 직접적인 개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게 될 임대료 규제도 마찬가지로 가격 통제가 되기 때문에 결론,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둘 다 모두 직접적인 개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모든 정책은 있는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을 위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규제는 없는 사람을 위해 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컨대 시장에서 3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 30평짜리 아파트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줄여서 시가로 3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다는 거죠. 지금의 시국상 30평짜리 아파트가 3억이면 너무 비싸다. 분양가 2억까지만 받아 라고 통제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 또는 분양가 규제거든요. 왜 상한제란 말을 쓰냐면
분양가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 의한 규제 가격, 통제 가격은 예컨대 2억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억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가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런 분양가 규제는 성격상 최고 가격제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각 분양가를 싸게 통제했는데 최고 가격만 쓰느냐? 이 2억은 기업의 입장에서, 개발업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최고한의 가격이 2억까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최고 가격제란 말은 원래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의 목적이 있는 가격 통제 수단이 최고 가격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시험에서는 최고 가격제만 나오지 최저 가격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최고 가격제는 성격상 소비자 보호가 목적인 반면 최저 가격제는 성격상 생산자 보호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고 가격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요령, 문장 속에서 최저 가격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읽기 중단, 무조건 틀렸다라고 찍어도 상관이 없으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인하된 셈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씩 얘기를 드려볼게요.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가격이 싸졌어요. 그럼 값이 싸지면 수요 법칙상 그 물건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아파트의 분양가가 인하가 된 결과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는 쪽 입장에선 가격이 싸졌으니까 더 사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겠습니다. 그러나 파는 쪽 입장에선 3억 받아야 수지가 맞았는데 2억밖에 못 받는다면 수익성이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겠죠. 그럼 결론, 분양가가 싸지니까 인하가 되니까 수요는 증가하지만 반대로 공급은 수익이 줄기 때문에 감소합니다. 그럼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또한 생각해 보세요. 수요자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요. 원래 3억을 줘야 살 수 있는 아파트가 2억만 주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조건이 일정불변.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일정불변한 말은 다른 거 신경 안 쓴다면, 그렇지? 다른 거 신경 안 쓴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2억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단기간에 짧은 시간 내에 3억 받고 되팔다면 세금 같은 건 신경 안 쓸 때 1억만큼의 양도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시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이 나와요. 또한 여러분 공급자 입장에서 건설업체 입장에서 3억 받아야 되는 물건인데 2억밖에 받을 수 없다면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럼 공급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줄어요. 이것을 신규 주택의 공급이 감소된다 또는 신규 주택의 공급이 위축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공급이 위축되면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신규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러면 가능합니까? 원래 분양가 규제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분양가를 싸게 통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적으로는 신규주택 공급 자체가 감소하면서 질적인 저하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새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더 불안해지고 주거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즉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에 정부가 깜짝 놀랐어요. 분양가 싸게 통제해주면 없는 사람들 위에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지고 투기가 급증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하, 이 가격 묶어놓으면 안 되겠구나, 풀어줘야지 라고 나온 게 분양가 자율화가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 자율화가 되면 이제 정부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건설업체에게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앞으로는 3억 받아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 풀어줬죠. 그럼 당연히 공급자,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2억 안 받고 3억 받을 거고, 3억을 받게 된다는 건 분양가가 상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신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간 만큼 공급자, 건설업체 입장에선 수익성이 개선돼요. 자, 수익이 좋아지니까 주택의 공급을 늘릴 거고 질적인 수준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신규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겠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파는 쪽 입장이다 보니까 한 채를 팔아도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20평짜리 한 채 파는 것보다 50평짜리 한 채 파는 게 훨씬 이익이 되다 보니까 대형 주택 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분양가를 풀어주니까 가격 자체도 올라가는 데다가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까 소형 평수를 찾아보기도 어렵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묶어놓건 풀어주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는 실패한 거죠. 즉 가격을 묶어놓건 풀어주건 없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지더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분양가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가와의 격차가 별로 없어지게 됨으로써 투기적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는 게 하나의 장점일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주택법령상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끊으면요, 일단 무조건 어떤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왔다. 그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된다고 기억하십시오.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써놓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여러 번 출제해서 모두 댕강 다 틀리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택 선분양과 후분양 나오는데 선분양, 후분양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